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총의 네 번째 파트는 대리 파트예요. 이 대리 파트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우리 민법 청취 중에서 공부량이 가장 그 범위가 넓은 파트인데, 그래도 출제 비중은 그냥 두 문제에서 많이 나면 어쩌다 세 문제 나오는데, 이 대리, 우리 많이 이름 들어요. 어디 술 마시고 노래방 가 대리 불러라. 대리기사 불러라. 근데 잘못 쓴 용어예요. 그 사람은 대리기사 불러라 하면 안 돼요. 잘못 쓰는 용어예요. 대리라는 것은 대리라는 것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에요. 타인이 남이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 이름을 한 건 본인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너 대리권 주면 대리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서 누구 이름 쓰는 거 대리 이름을 쓰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계약서는 본인 이름을 써줘야 되는 거.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우리는 한다는 것을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능동대리. 자,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는 나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계약 맺을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의사표정을 능동대리한다 불러요.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수령을 수동대리라고 해요. 수동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 매매하는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은 나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고 계약 맺을 수 있어요. 계약서 쓸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주는 계약금 중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기요, 제 대리인입니다. 저 본인한테 입금시킬 거 대리인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본인 대신해서 상대방이 주는 것을 계약금 중동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걸 받는 것을 수동대리한다 불러. 하거나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발생시키는 제도다. 나가서 계약서는 대리인이 쓰고 하지만 그 법률 효과는 대리인이 받는 거 아니야. 누가? 본인이 받는 거, 본인 우임장 써주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변호사한테 소송대리관 주면요. 그럼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원고, 홍남기, 내 이름으로 소송하는 거야. 자,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본인이 이긴 거지. 변호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졌어요. 누가 진 거예요? 본인이 진 거야.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소한 제도를 대리라 부른다. 근데 대리인은, 우리가 이제 왜 대리기사라 부르면 안 되냐면요. 너한테 대리권 주면 이 대리인은 뭐가 있냐면요. 본인 대신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본인 대신해서 스스로 판단할 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변호사 찾아갔더니 우임장 쓰래요. 변호사 수임료는 500만 원 주기로 하고, 그럼 변호사는 아예 소송대리인이에요. 변호사 나를 대신해서 소송대리권 맡으면요. 변호사는 내 지시에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호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이길 수 있게끔 이 의사결정 능력이 스스로 있는 거야. 본인의 지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대리인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자라는 사람이 사자는 심부름 하는 사람들도 사자라 부르는데 이렇게 이 사자는 본인의 지시 무슨 의사결정 누가 해요? 다 의사결정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만 행동해야 돼. 즉 사자는 본인을 대신해서 스스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노래방 가서 대리기사 부른다라면 대리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장소를 막 가나요? 내 지시에만 쫓아요. 내가 지시한 대로만 가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노래방 가면 사자기사 불러라 그래야 돼요. 사자지 우리가 말하는 대리는 변호사는요. 내가 대리권 주면 내 지시에만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스스로 결정. 그 결정권이 있다면 대리.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사자라 부르는 거예요. 사자. 대리기사가 아니라 사자기사예요. 사자기사. 이거 이제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먼저 대리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요. 대리의 본질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쭉 넘어가면 먼저 사자랑 대리 구별은 됐어요. 이렇게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요 얘기는 조금 사자와 대리인은 차이가 있다. 요 얘기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자, 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대리의 삼면관계라 부르는 게 법률 용어예요, 지금부터. 자, 대리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보면, 이렇게 그림이 사실 연결됐어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리에서 등장하면 3명이 등장해요. 항상 본인이 등장하고, 여기 보면, 둘째 보면,
본인이 등장하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 본인이 등장하고, 대인, 상대방 등장하는데, 법률 용어예요. 등장은 3명이다. 근데 항상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자, 본인 대리권 주는 거 우임장 써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소송 대리권, 뭐 법무사는 등기 신청 대리인이에요. 내가 집 사업하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법무사 우임장 써주면 법무사가 수수 받고 등기 신청 대신해 주잖아. 법무사는 등기 신청 대리인, 변호사들은 소송 대리인. 또 내가 매매하고 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체 우임장 써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얼마를 받든 알아서 다 판매해달라. 그럼 걔가 뭐래요? 우임장 써달래요. 그럼 내가 부동산 매매 대리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때 본인과 대리인, 얘 둘의 관계를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르냐? 얘 둘의 관계를 대리권이라 불러, 대리권. 대리권이라 불러요. 요 대리권 관계라 부르는 거, 관계. 우리가 대리인한 건 대리권 관계. 근데 관계 생략해서 그냥 대리권이 불러요. 그럼 대리 나가, 이 사람이 갑이라 그러고요. 을이라 부르고, 이제 상대방 병이라 부릅시다. 그러니까 대리 나가서 본인 갑을 대신해서 각종 계약 맺고 여러 가지 의사표시하고 계약 도장 찍고 이런 하는 행위. 대리 나가 나를 대신해서 계약 맺는 행위를 대리행위라 불러, 대리행위. 대리권, 대리행위. 이거 불러, 대리행위. 대리행위 관계자가 들어간 거, 관계 사실은. 근데 관계자를 그냥 또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했을 때 그 모든 법률 효과가, 대리인 대신 계약 맺을 때 그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돌아오는 관계. 이걸 본인한테 기속하는 관계를 대리 효과라 불러, 대리 효과. 요 단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 효과. 요 세 단어를 뭐라 부르냐?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 불러, 대리의 삼면관계다. 법률 용어예요. 대리의 삼면관계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게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안 낸다는 거예요. 본인 갑과 대리인 을 사이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거. 그리고 묻고 싶으면요. 그렇게 길게 안 내요.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대리권에 많이 떨어지면 이거는 본인 갑과 대리 을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법용어가 이걸 묻는 거구나. 본인 갑과 대리 을과에 있어서 이렇게 안 묻는다.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대리행위란 말이 떨어지면 이거는 대리인 을과 거래 상대방, 상대 병과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시험 문제가.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맞는 것은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거를, 여기를. 그럼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이 맺어졌을 때, 그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하는 관계. 그럼 대리효과란 말이 떨어지면, 이거 상대방 병과 본인 갑의 관계를 묻는 거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일단 용어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갑과 을의 관계 이렇게 안 묻는다.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을과 병을 부르려면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병과 갑의 관계를 부르는데 다른 대리효과에 있어서 그리고 대리의 삼면관계라 부르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다. 일단 용어를 먼저 쓸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삼면관계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일단 용어 몇 번 연습하셔야 돼.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자, 이 문제 쓸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를 배우면서 있어서 물론 이제 사자란 말과 대리는 다르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범위 뭐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들 이제 볼 건데 그러면 대리권이야말로 떠서 대리권.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부터 대리권 받았다는 거죠. 그럼 대리권이 있다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지금요. 대리권 범위는 물론 본인이 대리권 주면서 범위를 딱 정해주면 범위를 정해줬어요. 범위를 딱 정해줬어요. 정해줬다. 정해주면 정해준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사실 대리에는 앞으로 이제 배울 용어지만 두 명의 대리인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대리에는 임의 대리인이라는 말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고 또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두 명의 대리인이 있어요. 사람에는 남자, 여자가 있듯이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리권이 생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요. 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의사에 따라서 대리가 발생하는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라 불러요. 한마디로 본인이 대리권 준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라면 본인이 우임장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 대리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어요. 본인이 대리권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대리권 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없이 뭐에 따라서 본인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대리권을 발생하는 사람이에요. 본인 의사와 전혀 관계없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법정 대리인 그러면 미성년자는 우리 법조문에 얘기해요. 우리가 미성년자 만 19세가 성년이에요. 응?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 만 20세였어요. 한 살 줄였어요.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9세 될 때까지 친권자 바로 부모의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법정 대리인 되는 거야. 법정 대리인. 얘 성년 될 때까지. 얘 의사 관계없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담임을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들은 소비 성향이 심하시고 도박도 하시고 그래서 못 믿습니다. 저 성년 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법정 대리 해주세요. 네 의사가 그렇다고 법정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법정 대리란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거지. 네 의사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임의대리는 내가 지명한 사람, 내가 임명한 거야. 임의대리는 이렇게 얘기해. 이걸 두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사적 자치의 확대라 불러, 확대. 이 제도의 취지가 이거예요. 사적 자치 확대란 말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확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임의대리가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대기업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산업혁명에 성공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계약 맺고 본인이 직접 상대방 만나서 사표죠. 본인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되면서 아무리 삼성의 이 아무개가 현대 정 아무개가 아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 만나 뵙고 다 계약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주는 거예요? 지사장, 지점장들한테 대리권 주는 거야. 나가서 내 이름으로 계약 써라. 효과 나한테 이기든 불이기든 내가 효과 받을 테니까. 그러면 그 대리인이 뒀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능한 거잖아. 대리인 제도가 없어버리면요. 본인 직접 도장 찍어야지. 내가 찍은 것만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대기업 불가능하잖아요. 내 능력을 확대시키는 길이야. 근데 이 법정 대리는 사람 중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떨어지는 사람, 미성년자, 법원으로부터 한정, 무슨 선고받은 사람, 정신병자, 무슨 선고받은 사람, 이런 사람 능력이 떨어지잖아. 그런 사람들의 사적 자치를, 능력 떨어지는 사적 자치를 보충시켜주는 거야, 보충. 사람의 능력을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이 법정대리. 근데 법정대리제는 어디 맞냐, 우리 민법에. 이 재산법 용역에는 없고요. 친족법, 시험법에 아니에요. 상속법. 이런 데는 법정대리 많이 나와요. 후견인이 어떻고, 유언 집행자가 어떻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어떻고, 부모가 없다면, 성년일 때까지 친족회가 법정대리는 다 여기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법정대리는 말들만 해도 우리 법정대리 물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미성년자 부모한테 물어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 제도예요. 우리 시험법이가 민법 총칙 지나면 물권법, 계약법까지 온 시험법이란 말이에요. 다 그 재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관계, 이 재산관계를 주로 다루는 것은 다 무슨 제도예요? 임의대리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리인 그러면 임의대리는 의미한다 보면 돼요. 법정대리는 특별한 게 몇 가지 경우가 있고 친족 상속법이죠. 우리 시험법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대리 그러면 임의대리는 생각하면 내가 의무장 써준 사람. 자, 이게 나눠진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두 가지 대리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다음에 좀 볼 거예요. 그런데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딱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발생하면서 어디가 대리할 수 있는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의대리는 내 우임장 써주면서 의사를 분명히 안 하면 우임장만 달랑 써줬지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권은 있지만 범위가 불분명히 대리되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권한을 여기 보세요. 대리권 주면서 어디까지라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임의대리에서 나오는 용어지. 법정대리는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란 말은 없어요.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법률 규정에 딱 정해져 있다. 그럼 내가 대리권 주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가 범위가 불분명. 너 이 건물에 관해서 이 빌딩 안에서 내 일체 대리권 줄게. 그럼 내가 빌딩을 매매할 수도 있다는 건지, 거기 임차인들만 들이고 나가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건지, 수선수리할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건지,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이 범위를 정확히 안 정해준 거야. 그럼 이미 대리권 주면서 어디까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다음 각호 행위는 할 수 있다. 권한이 불면 대리인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재산에 관한 대리권 받으면 권한이 불면 대리인도 그 보존행위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어디까지? 그러면 권한이 불면 대리인도 본인의 재산에 관해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제한 가능하다.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란 말이 뭐냐? 보존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본인의 재산 관계에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행위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본인 손해볼 염려가 없잖아요. 자, 내가 건물에 대리권 받았어요. 근데 비가 줄줄 새요. 어떤 가옥을 수리하는 행위. 본인이 미국 가면서 자, 내가 미국에서 올 때까지 우임장 써줄 테니까 일체 내 재산 관리 좀 해달라. 범위는 정하지 않았어. 수리하는 행위. 이거 아무리 많이 했다고 손해하려면 없잖아요. 무제한 가는 게. 또 하나는 본인의 창고를 열어봤더니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 무슨 생선이. 이거 일주일에 못 팔면 다 썩어버려. 그럼 본인 미국서 연락이 안 돼. 내가 이미를 팔 수 있냐? 팔 수 있어. 이거 파도 잘못된 거 아니잖아. 본인 재산 관리를 받았는데 권한을 정해주진 않았지만 호주이 등기가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이 참 많아요. 내가 써주는 거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등기가 없는 부동산을 내가 일일이 다 등기소 가서 등기 개설 보존 등기를 내주는 거. 이거 아무리 많이 할때 본인 손해할 염려 없잖아요. 이것은 무제한 가능하다. 또 하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도, 범위가 정하지 않은 불분명한 대리인도 본인의 재산 관계, 이용행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법률용 보존행위, 유지시켜주는 행위. 본인의 재산에 관한 이용행위, 개량행위. 그러니까 이용 개량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용 개량이라는 말은 본인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야. 증가시켜주는 행위.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여기는 무제한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제한이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제한이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얘가 중요한 거. 우리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중개사인데, 중개사님이 부동산 잘 아시니까 내가 이번에 미국 가면 수술도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한 6개월 걸리니까 6개월간 내 건물 좀 다 관리해 주세요. 내가 관리해 준 다음에 한 달에 100만원씩 내드릴게. 우임장 써주세요. 써줬어요. 근데 본인의 빈 가옥이 많아. 이 빈 가옥을 놀리면 뭐예요? 빈 건물을 남한테 임대 줘서 월세 받는 행위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본인 남한테 무이자 빌려준 돈이 많아. 쫙 파요. 무이자를 빌려준 돈을 이자 갖고 와라. 이자부로 바꾸는 거.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될 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안 돼. 본인 예금이 많아요. 예금 찾아서 주식을 투자한다. 큰일 나는 거지.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또는 본인의 전답이라는 이 지목이 많아요. 땅값 비싼 대지로 공장용지로 바꿔주면 땅값 올라요. 이거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배워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 안 된다. 권리성이 변했대요. 이런 거. 근데 이것까지는 가능해. 이건 무제한으로. 이건 권리성질이 변하지 않은 한도란 이런 제한이 있다. 구체적 사례야 이게. 이런 걸 시험 문제 물어 이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근데 권한이 불면 임의 대리인들은 이건 가능해요. 이건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게 뭐냐. 처분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이거는 안 된다. 처분행위라는 게 내가 아무리 대리권 받았지만 권한 불분명하면 본인의 부동산 남한테 매매해버리거나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이러면 이거 경매당하잖아, 잘못하면요. 이런 거는 처분행위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처분행위는 안 된다. 이런 말 다 배울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 다음에 찬찬히 보기로, 대리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라고만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이 다음에 천천히 이제 지금 안내하는 거야. 대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만 봐주시고, 자, 이제 나머지 또 어디를 볼 것이냐. 무효와 취소 파트를 볼 거예요. 대리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그래도 용어들을 몇 가지 한 것들은 기억을 해 주시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 안내하는 거예요. 가이드. 자, 무효와 취소 파트가 있어요. 무효와 취소 파트. 여기도 출제 비중은 2문제예요. 2문제인데, 공부량은 대리 파트, 출제 비중 똑같아요. 우리 중요한 민법 특징이 뭐냐면, 어느 파트가 양이 많고 공부할 때 어렵다고 더 많이 내고, 양이 작고 좀 쉽다고 덜 내고 와요. 거의 똑같이 내요. 이렇게 분포를. 여기도 2문제인데, 공부량으로 따지면 대리 파트의 절반도 안 돼요. 공부량. 근데 출제 비중은 똑같다. 자, 무효란 말, 취소란 말 많이 들었죠? 그러면 무효란 말, 취소 말이 어떤 뜻인가를 볼 거예요. 많이 쓸 용어다. 무효다, 취소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무효의 종류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 보면 무효와 종류가 분류되는데, 일단 무효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런 용어들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다음에 다 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 이제 무효인 추인한 말도 나오고 취소 구별할 개념 쭉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이 무효란 말, 무효가 뭐냐? 이 무효도 일단 어떤 계약이, 자, 무효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이 성립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이 불성립했다. 성립이 안 됐대요. 성립이 안 된 계약 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불성립한 계약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논할 필요도 없는 거. 성립 자체가 안 됐대요. 계약 체결이 안 된 거래. 체결도 안 된 계약이 유효다고 논하는 거 아니잖아. 일단 계약 성립은 된 거야. 계약 성립된 계약이 일단 체결은 된 거예요. 체결은 인정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계약이고 불성립한 건 유효 무효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성립했다면 그 다음 따지는 거예요. 성립한 계약이 과연 유효. 효력이 있으면, 계약이 효력이 있으면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 그러는 거야, 무효.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무효가 돼버리면요. 효력이 없대요. 무효돼버리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무효되면 딱 끝난 거예요. 효력이 없대요. 일단 유효하다면 그 다음 따지러 가는 것이 과연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 거냐 논하는 거예요. 일단 유효해야지만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는 거지. 무효에서는 더 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그림을 놓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어느 법률행위가, 어느 계약이 불성립했다 말과 무효이다, 계약이 무효다. 무효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지. 무효는요, 계약으로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이 없다는 얘기고, 불성립은요,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얘기죠. 그렇죠? 또 일단 유효해야지만이 무슨 말 쓰는 거다? 취소한다는 말 쓰는 건데, 그럼 말로 한번 해볼게요. 무효란,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무효란, 일단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은 됐다 안 됐다? 성립은 된 거다. 성립은 됐지만 성립된 처음부터, 계약 성립된 처음부터 성립이 만약에 여기에 11월 15일 날 성립이 됐어요. 성립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는 거. 처음부터. 성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럼 무효예요. 근데 취소란, 잡아보세요. 취소란. 일단, 이제 취소를 보는 거예요. 일단 계약 성립했어. 계약 성립한 날이 11월 15일이에요. 성립했지만, 일단은 유효한 거야. 일단 유효해요. 이 계약이 일단 유효해요.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유효하다가, 처음부터 유효해요. 일단 이거는 효력 발생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12월 15일 날, 나 너한테 사기당했어. 나 너한테 강박당해 맺은 계약이야. 오늘부로 취소한다. 취소한다면 한 달 뒤에 취소한다면 떨어졌어요. 그럼 취소 한 날로부터가 아니야. 이날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11월 15일 돌아가서 이걸 뒤로 돌아서 소급표라 불러. 소급표. 취소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12월 5일 계약이 맺어진 11월 15일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뒤로 돌아가는 소급표라고 그래. 취소한 12월 15일부터만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맺은 취소한 날만이 떨어지면 계약 맺은 11월 15일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부른다? 소급표라고 그래. 소급표.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 그림만 놓고 봐보세요. 취소한 날만이 떨어지면 결과는 같은 거예요. 결과는 과정은 다르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은 거냐, 일단 유효한 거냐. 과정은 다를지언정 결과론적으로는 같아지는 거야. 소급적으로 뭐다? 11월 15일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응?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민법 공부할 때 이런 뜻인데 어느 것은 민법 공부할 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어느 것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어느 것은 취소냐 무효냐 취소냐 응? 어떤 것은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는 일단 유효한 거죠.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한 날만에 떨어져야 비로소 무효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지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한 날만에 떨어져야지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무효 취소 구별 기준이 있냐 구별 기준 어느 건 무효 취소 구별 기준이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무효 취소의 구별 기준이 없어요. 참 특이하죠. 이게 구별 기준이 없어요. 근데 민법 배우다 보면 어떤 거는 무효하려고 어떤 건 취소를 하려고 외우셔야 되는 거야. 구별 기준이 없어. 그게 없다는 게 뭐예요? 다만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참 특이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만들 때 법률학자들이 무효라면 무효된 것이고 취소하면 취소가 된 것일 뿐이지 무효와 취소 절대 구별 기준은 없어요. 법을 만들 때 그냥 무효로 만들면 무효된 것이고 취소 만들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냥. 여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해요. 구별 기준은 없어. 어떤 무효 취소 나눌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기준은 없어요. 다만 입법 정책 문제인데 무효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디에 맞냐?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관련되는 거. 공공이요. 이 공공의 이익이랑 관련된 게 말이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 어떤 사회 전체랑 좀 관련이 좀 있는 것들은 무효가 많아요. 자, 우리가 첩계약, 내연관계, 이런 걸 막 허용해버리고 그러면 사회 전체 윤리가 흔들리잖아. 개인의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거야. 일부 1처제 이런 거야. 우리 일부 2처제를 하기로 했어. 도장 찍었어. 3명이 합의했어요. 그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니네가 아무리 일부 2처제 하고 싶어도 이 사회 전체랑 어떤 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의 문제 아니라 사회 전체랑 관련되는 문제들은 무효가 많아요. 근데 이 취소는요. 사회 전체 관련된 건 개인의 이익. 이 개인의 이익이에요. 사회 전체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 개인의 좀 이익을 좀 도모하는 쪽에는 이 취소가 많아요. 미성년자 아들이 핸드폰 하나 사왔어요. 응?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그럼 이 핸드폰 사온 것을 뭐 할 수 있다? 부모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인의 문제 아니냐. 사기당한 사람. 이런 것들은 뭐 사회 전체보다도 개인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을 지켜줄 필요성이 많을 때는 취소가 많고 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랑 관련된 이익을 지킬 때는 무효가 많다는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없다는 거. 봐주시고 이 정도. 이 다음에 많이 볼 건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 얘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용어 정도만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무효는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데 무효는 누가 주장권자를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냐. 무효는 주장권자가 이 세상 누구든지 모두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인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무효는 누가 주장한 거냐? 갑도, 을도, 병도, 정도, 삼자도, 당사자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예요.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에 배우면 취소는 안 그래요. 취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자가 법정돼 있다. 법에 딱 정해진다. 법정된 자만이 법에 정해진 자만이 딱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배워요. 이제 우리가 140조 딱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취소는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 그리고 그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 또 승계에 하나여 주장할 수 있다. 즉 취소는 앞으로 살인한 취소는 법에 딱 정해진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누구든지 취소한다는 말은 없어요. 무효는 누구든지 다 정할 수 있는 게 무효야. 취소는 법에 딱 정해진 사람만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무효는 누가 취할 수 있냐? 상대방. 그러면 무효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과리 맺은 게 무효 대별이면 갑은 이 무효를 을한테뿐 아니라 병이건 정이건 삼자건 원칙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무효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치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치소는 특정이면 추정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치소한단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140대 딱 정해져 있어요. 치소란 최초의 법령인 사람, 본래 상대방 딱 한 명한테만 치소한단 말이 있는 거지. 제3자한테 치소한단 말 없어요. 딱 특정인에게만 치소. 그러면 정리합시다. 치소는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치소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치소한단 말이 있는 거야. 무효는 이 사람 누구든 추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다 무효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간이에요. 기간. 언제까지 추정할 수 있어요? 무효는 한번 무효되면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건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래요. 이게 무효의 성질이에요. 100년 지나도 무효 추정할 수 있어요. 50년 지나도 추정할 수 있어요. 언제가 추정할 법이 없어. 기간 제한이 없어. 무효는요. 치소는 안 그래요. 치소는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응? 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치소를 못해요. 제한이 있다. 여기 다음에는 146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령이 한 날부터 계약 맺은 날부터 3년. 응? 취인할 수 날부터 3년. 법령부터 10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취소는 기간이 제한이 있다. 이 기간 지나면 취소가 안 돼요. 이거 아직 이런 건 몰라요. 근데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어. 한 번 뭐 영원히 무효, 100년 전에도 무효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취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또 무효 취소 구별 수 있는 절대 기준은 없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지금 앞으로 이제 배우면서 많이 볼 거예요.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총칙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어디냐? 이 조건기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조건기한. 조건이다, 기한이다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걸 부관이라 불러요, 부관. 이 파트는 그냥 한 문제쯤 나와요. 법률용어 부관. 부관이란 말 많이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군대 가면 연대장이고 사단장이 있어요. 그럼 연대장 사단장 도와주는 젊은 장교 한 명 붙여줘요. 그 사람 부관 붙였다. 부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부관의 역할이 뭐냐?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도와주는 역할. 그 뜻이야 이게 부관이. 뭘 도와준다. 그러니까 남과 계약 맺을 때 이 계약에 뭔가 이 부관이 붙는 거지. 이 계약에 붙어서 이 계약 내용을 계약의 효력을 도와주는 역할.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관이라 불러요. 부관. 근데 부관의 종류는 보통은요. 우리 시험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붙었다. 아케멘트 조건을 붙였다. 기한이 붙었다. 부담부층이요. 부담을 붙였다. 조건, 기한, 부담, 법령용어로 부관 붙인다 그래요. 계약 맺을 때. 그런데 이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 이 중에서 조건과 기한만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법의 부관이다. 우리 법령이 계약이라고 했죠. 내가 계약의 효과의 발생, 효과의 소멸 또는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 맺을 때 이 세 가지를 붙여버리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잘 보세요. 조건은 기한. 이거 부담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조건이 기한이건 오지 않은 이걸 붙여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너에게 이 집을 주겠다. 너한테 이 집을 주겠다. 너에게 이 부동산을 주겠다.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네가 시험에 붙으면, 중간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조건이 붙은 거야. 조건. 시험에 붙으면. 그럼 너에게 1,000만 원 주겠다. 아무 말 없이 1,000만 원, 그럼 말정한 건데, 내일 비가 오면, 비가 오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그럼 아무것도 안 붙은 거야. 내년 추석날. 그럼 기한이 붙은 거야. 기한부 증여. 그러면 이 조건 기한인 게 그 집을 주겠다, 생활비를 대주겠다, 재산을 물려주겠다. 거기에 붙여서 뭔가 효력을 좌우를 도와주는 거랄게요. 근데 조건 기한 오지 않은 장래 사실을 붙여야 돼. 장래 사실 붙여야 되는 거지. 지나간 과거, 지난 과거의 사실을 붙이는 것은 조건도 기한도 될 수가 없고요. 현재 사실을 붙이는 것도 조건 기한이 아니에요.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면 창문 열면 비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조건 기한이 안 돼. 오지 않은 장래를 붙여야 돼.
꼭 기억하세요. 장래를 붙이는 거. 계약 맺을 때 장래를 붙이는데 장래 기다리면 장래. 올해 장래를 붙여 조건기한이에요. 지금 기다리면 장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럼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얘기네요.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50대 50이야. 50대 50이야. 반반이 반반. 이 불확실한 사실 붙여버리면 조건부 법률이다 그러는 거야. 조건. 너가 시험에 붙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아, 시험 붙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반이잖아요. 응? 예를 들면 이 조건부로 지금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자, 장래 사실인데 기다리면 이루어지면 확실해. 확실해. 100% 이루어져. 100% 이루어져요. 확실한 사실 붙여버리면 이건 기한을 붙였다 그러는 거예요. 기한부 법률행위다. 내년 추석이 되면 달력 펴보세요. 추석날 있어.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기다려 반드시 와요. 추석? 반드시 와요. 응? 올 크리스마스 날 너 1억 주겠다. 아, 기다리면 크리스마스 반드시 오잖아요. 기다리면 100% 이루어지는 기한이 붙었다는 거고 기다려도 반반이야. 그건 조건부 법률이라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내 1,000만 원 줄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올지 안 올지는 반반이잖아요. 그럼 조건부로 1,000만 원 준다는 거야. 조건부로 1억 주겠다는 거야. 내년 추석이 되면 올 크리스마스 날. 응? 자, 보세요. 같은 말을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사망하면 이 집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냥 집을 주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조건기한이. 내가 죽으면.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기한부로 이 집을 증여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반드시 죽어요. 언젠간. 언제 죽어요? 5년에 죽을지 10년에 죽을지 20년에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반드시 죽어. 기다리면. 이건 기한부 증여야. 근데 같은 말 하더라도 내가 3년 내 죽으면 사망하면 그때는 너에게 이 집을 주겠다. 이 말하는 사람이 3년 내 죽어야 안 죽어요? 기다리면. 3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조건부야 이거는. 반반이잖아. 그럼 조건부로 이 집을 증여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 죽죠. 그런데 조건에는 기다리면 장래 사실 반반이라면 조건. 반드시 이루어지면 기한을 붙였다. 그 법률에 기한을 붙였다는 건데. 그런데 이 조건에는 잘 봐보세요. 많이 쓸 용어 앞으로 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저런 배워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린 조건이 시험에 나와요. 조건이 시험에 나오지 기한은 거의 시험 문제가 없어요. 10번 보다 9번은 조건 물어요. 근데 조건이 다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일단 조건이 붙었다는 건요. 반반이야. 장래 기다려도 반반이야. 근데 정지 조건은 어떤 게 정지냐? 말하는 현재. 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현재. 현재 붙였죠. 현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발생치 않다가 장래 기다렸는데 성취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반이니까 조건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반반이야. 근데 만약에 성취되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정지조건 붙였다는 거야.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만약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조건을 붙인 거예요.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네가 3.4에 2023년 중에 3에 붙으면 그때는 너에게 집을 사주겠다. 그럼 2023년 시험 볼 때까지는요. 집 사달라는 권리가 없는 건데 시험을 봤어. 붙었어요. 붙으면요. 시장 권리가 발생하잖아. 그럼 정지조건으로 집을 주겠다는 거야. 그때부터 조건 성취한 그날부터 지금은 현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저 성취한 그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조건. 해적은 반대예요. 현재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발생했지만 만약 기다렸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권리가 소멸해요. 권리가 그때부터 없어져요. 권리가 소멸해. 그날부터. 그러면 해제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요즘 아버지가 부자예요. 제가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합니다. 아버지 부자니까 제가 돈 벌 때까지 좀 생활비 좀 매달 좀 한 200만 원씩 보태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생활비 준다. 현재 주는 거예요. 잘 들어라. 너 중개사 공부한 다음에 너 2023년 3.4의 중개시험에 떨어지면 그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붙으면 주지만 현재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주는데
시험에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권리가 없어지죠. 해제 조건부로 생활비 대주는 거지, 그럼요.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없어지면 해제 조건. 이때부터 생활비 지급을 받으면 정지조건. 네가 시험에 붙는 날부터 생활비를 주겠다. 그럼 현재 생활비 안 주지만 시험 붙으면 생활비 받잖아요. 정지조건으로 생활비 주는 거야. 시험에 떨어질 때까지만 내 생활비 준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 준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으로 주는 거야. 현재 생활비 받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조건이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반인데, 조건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무슨 조건?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을 붙였다. 이거 연습해 보셔야 돼. 또 기한은 100% 오는 거야. 기다리면 100% 이루어지는 거 100%. 장래 사실이지만 100% 이루어져요. 100% 기한은. 기다리면 100% 이루어지는 건데, 다시 기한을요, 언제부터라 그러면 시기부 기한이라고. 시기부 기한.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년 추석부터 생활비를 붙여주겠다. 그때부터 조건이 기한이 이루어진 내년 추석부터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100%. 내년 추석 오잖아요. 그때 언제부터 그러면 시기부 기한. 내년 추석까지만 생활비 대주겠다. 언제까지 대주겠다. 그럼 종기부 기한. 언제까지 그러면 종기부 기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년 추석 날까지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 그럼 종기부 기한을 생활비 준다는 거예요. 내년 추석부터 생활비를 주겠다. 추석날부터. 그럼 시기부 기한. 언제부터 그러면 시기부 기한. 언제까지는 종기부 기한. 또 기한도 날짜가 확정 기한. 확정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서 불확정 기한.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확정 기한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날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날짜가 딱 정확히 정해져요. 날짜 딱 정확히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올 크리스마스 날. 달려보면 12월 15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올 크리스마스. 네 생일날. 날짜 저기라 확정 기한이라 불러. 그런데 같은 말도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첫눈이 오는 날. 첫눈이 오는 날 내가 집 사줄 거야. 그러니까 첫눈이 언제 옵니까? 뭐 12월에 올지 1월에 올지 2월에 올지 모르잖아요. 날짜는 정확히 안 박혀 있잖아. 오긴 오잖아. 날짜 불확실해.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야 부르는 거야. 내가 죽으면 전제 너희 물려주다. 사람 죽어 반드시. 그럼 기한이야. 언제 죽어요? 날짜는 모르지. 그럼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래서 기한을 보시면 날짜가 딱 박혀 있어. 정확히 날짜까지 박혀 있으면 확정 기한. 장래 이루어지지만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 그럼 불확정 기한. 언제부터 그럼 시기부 기한. 언제까지 그럼 종기부 기한. 저걸 성취한 그날로부터 지금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권리가 없지만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조건 붙였다. 용어 좀 봐주세요. 이렇게요. 요 정도 하면 훌륭한 거예요. 자, 용어 몇 가지 여기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을 또 용어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또 안내해 드리고 가이드해 드릴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한다. 그다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